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기가 터지면 오르던 통화가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엔화가 급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엔화가 더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50유겐까지 밀렸습니다. 1년 만에 엔화 가치가 10%나 증발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동 정세 불안의 유가는 치솟고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무너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엔화가 왜 안전자산 지위를 잃어가고 있는지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둘째, 중동발 유가 급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짚어봅니다. 셋째,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글로벌 판도 변화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엔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엔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전자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지면 엔화를 샀습니다. 위험할 때 엔화를 사면 된다는 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확고한 공식이었죠. 안전자산이란 결국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말합니다. 금이 대표적이고 미국 국채와 엔화가 바로 그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2023년에 엔화는 달러 대비 7% 하락했고 2024년에는 무려 10%가 추가 하락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달러당 157.8엔을 찍었는데 이건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도 중동에서 포탄이 날아다녀도 엔화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졌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심은 금리입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부터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누적으로 500bp, 즉 5%포인트 이상을 올린 거죠. 반면 일본은행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했습니다. 마이너스 0.1%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을 수년간 유지한 겁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400에서 500bp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5%대인데 일본 국채는 1%도 안 되니까요. 이 금리차가 만들어낸 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립니다. 그 엔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합니다. 금리 차이가 4에서 5%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 차이만큼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이 이 거래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쪽 은행에서 이자 거의 없이 돈을 빌려서 다른 은행에 5% 이자를 주는 예금을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수천억 달러 규모로 벌어진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엔화를 되갚았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올랐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부분적으로 포지션을 줄이더라도 전체 엔 매도 물량이 워낙 압도적이라 엔화 강세 전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행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드디어 해제했습니다.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었죠. 하지만 올린 폭이 겨우 0.1%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 범위로 올린 건데 미국이 5%대인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금리차가 좁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에다가죠, 일본은행 총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실현되는지 신중히 점검하면서 완화적 금융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긴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일본은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금리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엔화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자 일본 재무성은 결국 직접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2024년 4월 29일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달러를 팔고 엔을 사들였는데 추정 규모가 6조에서 9조엔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2022년 개입과 맞먹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밀렸죠. 9조엔이면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엄청난 실탄을 쏟아부었는데도 시장의 흐름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일본 국민들의 지갑을 직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엔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일본경제연구센터 라이티에 따르면 엔 약세 때문에 2024년 일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연간 9만 엔,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024년 10월 일본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를 기록했는데 일본에서 3%는 수십 년 내 높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24년 5월 리포트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과 미국 경기 강세로 12개월 전망에서 달러 대비 엔화는 105억 이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엔화 약세가 구조적이라는 뜻입니다. 단기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다만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완전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약해진 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완전 상실을 주장하는 쪽은 BOJ의 구조적 완화와 캐리 트레이드, 인구 고령화를 근거로 듭니다. 반면 조건부 약화를 주장하는 쪽은
미국 금리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거나 글로벌 침체가 심화되면 엔화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건이 안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이후 상황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터졌고 여기에 이란과 헤즈볼라까지 가세하면서 긴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타임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직후 유가가 당이 급등했습니다. 이후 과대평가 조정과 수요 둔화 우려로 한동안 안정됐죠. 2024년 봄에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가 재상승했습니다. 그러다 2024년 9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브렌트 유가 배럴당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브렌트 유가 순식간에 $80를 돌파했고 첫째 주에만 9% 급등했습니다. 2023년 3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이었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원유가 세계로 나가는 유일한 관문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폭이 겨우 33km입니다. 이 좁은 물길 하나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마비되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은행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유가 70에서 $80 후반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란 생산시설이나 수출이 직접 타격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MST 파이낸셜의 에너지 애널리스트는 이 경우 세계 공급의 최대 3%가 줄어들면서 유가가 $10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SEB의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가 제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 브렌트 유가 배럴당 $35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350면 현재 가격의 4배가 넘습니다. 물론 이건 확률이 낮은 극단 시나리오이지만 가능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리터당 2,000원도 비싸다고 느끼는데 유가가 4배 뛰면 리터당 5,000원 이상을 상상해야 하는 겁니다. 물류비, 항공료, 난방비까지 전부 폭등하겠죠? 다행히 완충 요인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오펙 플러스 유휴 생산 능력과 미국 셰일 오일 등 비오페크 공급이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면 오펙 플러스가 유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자체가 원유 수요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세계은행도 대규모 장기 급등 가능성은 낮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유가 변동성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슈,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연결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 단어를 최근 금융시장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죠.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내려가고 물가가 오르면 경제가 과열됐다는 뜻인데요. 그 둘이 동시에 반대로 작동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추락하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도 한쪽이 무너지는 진퇴양난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에서 이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2025년 8월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미국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이전 달의 고용 수치도 대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고용시장이 겉보기보다 훨씬 나빴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경기 순환이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기업 비용이 늘고 그게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죠. 동시에 이민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동 공급이 줄고 있습니다. 농업, 건설 같은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죠. 여기에 중동발 유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ABN AMRO는 2025년 9월 리포트에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관세와 이민 규제가 고용과 물가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이라고 진단한 겁니다. 웰링턴 매니지먼트도 같은 맥락의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증가는 사실상 멈췄고 관세가 생산 비용과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거든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하방 경직성이 공존하는 환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란 쉽게 말해 물가가 내려가야 할 상황인데도 안 내려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물가는 끈끈하게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뉴욕 증시도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고용 위축 소식에 다우 지수가 $450 이상 급락하면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성장률은 3%대 초반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 인플레이션은 2013년 6.8%에서 2015년 4.5%로 내려올 전망입니다. 성장은 느리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핵심은 성장률은 정체인데 인플레이션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아직 한참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목표치의 2배가 넘는 물가 수준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1970년대 같은 본격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로 유가가 4배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10%를 넘었습니다. 현재는 유가가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완충 요인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4에서 6% 수준이고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 도구를 보유하고 있죠. 다만 1970년대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기를 짓누르는 구도는 50년 전과 꽤 닮아 있습니다. IMF도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과 심각한 침체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성장률은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 수준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저성장과 중간 수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편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에게는 어쩌면 더 까다로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이슈를 종합해서 글로벌 경제의 새 판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자산 구도의 재편입니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엔화를 사고 미국 국채를 사면 됐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공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과 원자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죠. 심지어 달러의 안전자산 기능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기존 공식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금 가격의 강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엔화 대신 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구조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유지되는 한 글로벌 자금은 엔을 빌려서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구조가 깨지려면 BOJ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미국 연준이 대폭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BOJ의 금리 정책 방향입니다. 추가 인상 속도에 따라 엔화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중동 갈등이 이 해협까지 번지면 유가가 통제 불능이 됩니다. 셋째,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입니다. 고용이 더 무너지면서 물가가 안 잡히면 스태그플레이션 확정입니다. 넷째,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인하냐 동결이냐에 따라 글로벌 자금 흐름 전체가 바뀝니다. 이 4가지 변수가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포지션 관리입니다.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조건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자재와 귀금속 비중을 점검하시고 달러 자산의 환 해지 전략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섹터 모니터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유, 해운, 항공 관련 종목은 유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엔화의 안전자산 신화가 무너지고 중동발 유가 리스크와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놓였습니다. 과거의 공식은 깨졌습니다. 위기에 엔화를 사면 된다, 미국 국채를 사면 안전하다, 이런 단순한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정보의 속도가 핵심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신호가 포착되면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란 공습 확대, 연준 긴급 금리 결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징후, 이런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